동탄의 한 요양병원. 18세의 박용만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실 안은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흐림을 가시지 않았다. 여러 해가 지나고 전쟁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손주가 그의 과거에 대해 묻자 박용만 할아버지는 결국 오랜 시간을 침묵 뒤에 숨겨놓았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전쟁 나간 적 있어요? 라는 손주의 물음에 박용만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먼 과거로 멀어지며 그는 묵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967년 박용만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당시 그가 배치된 지역은 투이화 고지였다. 이곳은 베트콩의 저격수가 숨어있는 곳으로 유명했다. 박용만은 이곳에서 해병대와 합동 작전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특기인 저격수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숲속에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적 저격수를 처치하는 것이었다. 박용만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왜 총을 쏘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살아남기 위한 싸움만을 계속했다. 박용만의 목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코브라는 그 당시 전설적인 저격수였죠. 그는 미군 장교를 한 발로 처치하며 현상금을 노리고 저격을 했습니다. 정보부는 그를 잡으라는 임무를 내렸고 바로 나에게 돌아왔죠. 그는 손주에게 자신이 어떤 전장을 겪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주는 그가 말하는 전쟁의 무게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 박용만의 이야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게 긴 침묵이 이어졌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그 당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이 신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쟁에서 저격수로 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박용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때 많이 고민했죠. 내가 왜 싸워야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손주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잡았나요? 박용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잡았죠.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가 생사의 경계에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평생 그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가 겪었던 전쟁의 진짜 의미는 단지 생존만을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때의 감정은 언제나 그를 괴롭혔다.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고독이 느껴졌다. 전쟁은 그에게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고 그 전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성과 내면의 싸움을 겪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긴 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어쩌면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털어놓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요. 이제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길 바랄 뿐입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잠시 멈췄다. 할아버지의 말에 손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할아버지의 침묵을 기다렸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손주에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가 말하는 순간마다 마치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진지함과 함께 전쟁의 현실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1967년 나는 투이화 고지에 배치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죠. 그곳에 선 사람들, 특히 저격수들이 늘 숨어서 기다리는 상태였죠. 그때 나는 단순히 한 명의 군인에 불과했지만 적을 발견하고 먼저 쏘는 저격수로서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투이화 고지는 당시 베트콩의 저격수들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곳에 파견된 그는 그야말로 사람을 상대하는 전쟁의 실체를 몸으로 겪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가 맡은 임무는 목숨을 걸고 적의 저격수를 먼저 처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임무는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다. 그곳에서 저격수를 상대하는 건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어요. 저격수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며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웠죠. 나는 그저 생존하려고 싸웠습니다. 박용만은 한동안 말을 멈추고 그때의 고독을 되새겼다. 그가 그때 가졌던 두려움과 혼자서 싸워야 했던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적의 저격수와 마주한다는 건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투이화 고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숨겨진 적을 찾는 것이었어요. 저격수들은 완벽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박용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투이화 고지에서 겪었던 하루하루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전쟁에서의 기억이 오늘날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 당시 내 주된 임무는 숲속에서 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발자국, 풀밭에 눌린 흔적, 부러진 나뭇가지 등 모든 작은 흔적들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박용만은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냈다. 저격수로서의 직관과 훈련된 감각이 그에게 필요했지만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믿고 혼자 싸워야 한다는 고독도 함께했다. 전쟁에서의 싸움은 총알보다 빠른 판단과 생각의 속도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생각했죠. 누가 먼저 발견하고 쏠 것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적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용만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전쟁에서의 순간적인 선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 선택이 틀렸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그에게 있어 그 전쟁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에서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적을 찾고 추적하고 쏘고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박용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주를 바라보았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었고 누군가의 목숨을 끊는 것이 그 전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였고 그 외의 감정은 깊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난 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할아버지가 겪은 전쟁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고통과 현실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다시 창 밖을 바라보며 투이화 고지에서의 기억을 한참 동안 되새겼다. 기억 속의 그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그는 다시 한번 그 전쟁에서 자신이 겪은 고독과 공포를 꺼내놓았다. 그가 싸워야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는 그 기억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손주를 바라보며 마치 그때의 상황에 다시 돌아간 듯한 표정이었다.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마치 현재의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도 같았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손주에게는 묵직하게 다가왔다. 코브라. 그 저격수는 그냥 전설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발로 미군 장교를 쓰러뜨리고 그런 그를 잡아야 한다는 임무가 내게 주어진 겁니다. 박용만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전쟁 당시의 긴장감이 그를 몸속 깊숙이 짓누른 느낌을 되새기며 말을 이었다. 코브라는 베트콩의 전설적인 저격수였고 막대한 현상금이 걸린 적이었다. 그저 그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박용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때 내가 맡은 임무는 그를 추적하고 발견하고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브라는 정말 교묘하게 숨어서 저격을 했어요. 숲 속에서 적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몰랐죠. 그때 나에게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이 버팀목이었습니다. 박용만은 다시 한번 투이화 고지의 숲속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적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저격수는 보이지 않게 숨어서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맞서는 박용만은 목숨을 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 숲 속에서 나는 자신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내가 배운 저격수의 기술, 그것만이 나를 살아남게 할 거라고 믿었죠.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녹아있는 풀잎 그 모든 작은 흔적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이어졌다. 박용만은 그때를 떠올리며 적의 흔적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인내를 한번 더 생각했다. 저격수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사망의 공포를 앞두고 그만큼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를 살아남게 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코브라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그게 너무 완벽하게 노출된 흔적이라서 이상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게 덧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적이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직감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박용만은 그때의 경계를 늦추지 않기 위한 긴장감을 다시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숲속을 기어가며 다음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죽음이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움직여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때 나는 민수아사와 함께 숲속을 기어갔어요.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 생사의 갈림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아사는 그때 자신을 믿고 움직였고 나는 그가 만들어내는 흔적을 따라갔죠.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용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압박감을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전쟁에서 적과 맞서 싸운다는 건 자신이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박용만은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숲속을 지나가던 중 결국 코브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자국과 부러진 나뭇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져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나는 그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박용만은 적이 준비하고 있다는 기운을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대로 적 저격수는 자신이 숨어 있는 장소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그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제대로 된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제대로 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죠. 박용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가 그때 겪었던 전쟁의 긴장감이 손주에게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전쟁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은 그가 자신과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싸운 날들이었다. 박용만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그날의 기운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숲은 정적 속에 살아 있었고 땅 아래 숨어있는 뿌리마저 경계심을 갖고 있는 듯했다. 나무 잎 하나, 작은 바람 소리 하나가 생사를 가를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그는 그때의 공기를 아직도 잊지 못했다. 그날은 유독 공기가 무거웠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지만 숲속은 어두웠고 어디선가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아사는 앞장서며 신호를 보냈다. 조용, 천천히. 둘은 바닥에 거의 붙다시피 몸을 낮추고 저격수 특유의 크롤링 자세로 움직였다. 몸을 끌어가며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용납되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박용만은 나뭇가지 위에 떨어진 진을, 풀잎 위에 남은 눌린 자국, 그리고 이상하게 깎여 나간 바위 조각 하나를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 일부러 남긴 흔적 같았다.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 지나치게 뚜렷한 발자국, 덤불에 꺾인 방향이 모두 너무 완벽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덫이다. 놈이 우리를 유인하고 있다. 박용만은 민수아사에게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멈춰섰다. 숲속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그 순간 한 마리 새가 갑자기 날아올랐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새가 놀란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닌 다른 존재 때문이라는 예감이 동시에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박용만의 무릎 아래서 부러졌다. 너무나도 미세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숲의 모든 긴장감을 깨버렸다. 박용만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두 사람은 빠르게 허리를 숙이고 좌우로 흩어졌다. 박용만은 총알이 가까운 곳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민수아사의 탄통에서 물이 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아사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물통이었다. 총알이 물통을 관통했지만 다행히 몸에는 닿지 않았다. 박용만은 순간의 위기를 넘긴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놈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그는 민수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이동 경로를 바꿔라. 이제는 상대방이 숨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놈의 심리를 뒤쫓아야 할 순간이었다. 코브라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했다. 박용만은 이 싸움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실감했다. 두 사람은 방향을 바꿔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용만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그가 어디서 쐈는지 추정하려 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가 쐈던 위치, 우리가 있던 위치, 총성이 들렸던 방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박용만은 확신했다. 놈은 우리가 그곳으로 올 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저격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패를 읽는 게임이었다. 누가 더 깊이 생각하고 누가 더 늦게 실수하는가. 그것이 이 전투의 전부였다. 잠시 후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는 안 다쳤습니다. 저 물통이 대신 맞았죠. 박 중사님 덕분입니다. 박용만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길어지면 목숨도 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호흡은 더 조용해졌고 움직임은 더 느려졌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배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의 긴장은 단순한 전투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침묵 속 대결이었다. 그 속에서 박용만은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박용만은 그날의 전투를 돌아보며 손주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의 공포와 긴장을 품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의 순간들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그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그건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 거였죠. 코브라가 우리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한 발짝 앞서 있었고 우리는 그가 다음에 어떤 수를 두고 올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손주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수아사와 함께 숲을 지나던 그들은 결국 서로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위험을 피해 움직였다. 그 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이 달라지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박용만은 그날 숲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고독을 그대로 떠올렸다. 그는 민수아사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희생되기를 바랐던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본능이었다.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갔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박용만은 다시 침묵을 지켰다. 그때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들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항상 그들을 따라붙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서로의 생사를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자리를 바꾼 뒤 그 순간은 예상보다 더 가까운 위기였다. 그들은 서로의 위치를 바꾼 뒤에도 여전히 코브라의 존재를 느꼈고 그 존재는 언제든지 그들을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용만은 순간적으로 코브라의 흔적을 찾고 나무잎과 가지 사이를 빠르게 그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전투로 바뀌었다. 그때 나는 코브라가 완벽히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죠. 나는 그가 나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박용만은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되새기며 말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코브라가 어디서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 그 순간에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박용만은 갑자기 옆에서 총성이 들렸고 민수아사가 그의 옆에 나뭇가지 하나를 부수며 그 자리에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코브라는 이미 그들이 바꾼 자리를 감지하고 그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박용만은 그때 자신이 그 자리를 바꾸지 않았다면, 민수가 그 자리에 맞지 않았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그는 민수와 살을 그때부터 더 이상 그냥 동료가 아닌 자신의 전우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계속 움직였어요. 그날 자리를 바꾸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 서로의 생사를 믿고 맡기는 순간이었죠.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손주를 바라봤다. 손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박용만은 잠시 더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 싸움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때 그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감정과 싸움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침묵을 지켰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그때의 순간을 떠올리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전쟁에서의 그 절박한 순간들은 항상 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가 마주한 최후의 순간을 회상했다. 코브라와의 마지막 대치는 단순히 저격수 간의 싸움을 넘어 목숨을 건 경쟁이었다. 그날 오후 숲속에서 그들은 서로 마주하게 되었고 이제는 햇살이 그들의 눈을 마주쳤다. 박용만은 그때를 떠올리며 코브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그 순간 햇살이 코브라의 스코프에 반사되었고 그 반짝임이 그의 위치를 알려줬다. 박용만은 그때 자신의 본능이 반응한 것을 느꼈다. 그는 반사광을 보고 그 순간 코브라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챘다. 그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총을 조준하고 정확히 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때 나는 눈앞에 있는 코브라의 스코프 반사광을 보고 그가 있는 자리를 알았어요. 그 반사광은 하늘의 태양이 만들어낸 우연의 일치였죠.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그때 코브라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반사광을 본 그 순간이 운명의 분기점이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면 그 총알은 코브라를 맞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반사광이 바로 그가 총을 쏘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았고 나는 방아쇠를 당길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때 숨이 멎을 정도로 빠르게 나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박용만은 그가 정확히 쏜 총알이 코브라의 눈을 관통하고 그의 생명줄을 끊어놓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총알이 코브라의 눈을 꿰뚫고 그대로 스코프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내가 그 총을 쏘지 않았다면 코브라는 나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총알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저격수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총알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반사광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박용만은 그것이 자신의 기술과 집중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쏜 총알이 코브라의 스코프를 통과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박용만은 그때의 감정을 설명했다. 한순간 그는 완전히 정신을 집중했다. 그 반사광이 보여주는 작은 빛은 그에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렸다. 햇살이 만든 우연의 빛이 박용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해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쏜 총알이 코브라의 스코프를 통과했고 그가 총을 겨누고 있던 자리를 정확히 맞췄죠. 그의 눈이 꿰뚫리며 그의 목숨은 끝났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날의 순간은 그에게 잔인하면서도 숙명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전쟁에서 저격수로 살아남는 것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목숨을 건 한순간의 결단임을 그는 분명히 느꼈다. 그때 나는 생사의 경계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가 나를 죽였더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겠죠. 박용만은 자신이 겪은 그 순간의 고통과 승리를 이야기하며 그때의 상실감과 공허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지 목숨을 건 싸움만을 의미했으며 그 싸움 속에서 그가 겪은 내적인 고통은 그 어떤 승리보다 더 큰 것이었다. 그때 그 순간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고 그 승리 이후에는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날의 감정은 언제나 나를 괴롭혔습니다. 박용만은 고독을 느끼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가 승리했다는 것이 그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가진 승리였지만 그 승리 뒤에는 기쁨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다. 전쟁에서의 기술적 승리가 인간으로서의 상실과 함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침묵을 지켰다. 그날의 기억이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손주에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날의 전투가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 모든 순간은 한 줄기의 긴 여운을 남겼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침내 자신이 마주한 전쟁의 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코브라를 처치하고 나서 내 안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내가 그 총을 쏘았을 때 나는 살아남은 이유를 알았지만 동시에 죽음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박용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진지해졌다. 그는 그날 코브라의 시체를 확인하고 나서 그의 죽음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다 보면 승리의 기쁨보다는 상실감이 먼저 밀려오곤 했다. 그는 그 당시 자신이 겪은 감정의 기복을 손주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날 코브라의 시체를 확인하고 나서 결코 승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나와 싸우다가 죽은 이유는 내가 먼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내가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겪었던 전쟁은 단순히 총알이 날아다니는 싸움만이 아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승리 후에도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공허함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코브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를 사냥한 것이 아닌 그냥 살아남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를 죽였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죽은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당시의 고독감을 털어놓았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자신이 죽음과 가까운 경계에 있었던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인간으로서의 상실감이 그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 순간 나는 죽음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죽음이 내게 무슨 의미였는지를 계속 생각했죠. 그는 그 순간 코브라의 죽음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살아남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었고 그 승리를 얻기까지의 고통과 희생이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남았다. 그날 코브라의 죽음 이후 나는 그의 시체를 확인하고 정말 승리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불확실한 감정만 남았죠. 그게 전쟁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결국 살아남았지만 그 순간에 대해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 상실감 때문이었죠. 박용만은 그때의 감정과 자신의 내면적인 싸움을 손주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고독과 공허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겪은 전쟁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그 승리가 생존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그 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갔고 그것이 나를 괴롭혔죠. 그 기억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박용만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주에게 이야기했다. 그가 겪은 전쟁의 기억은 그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을 남기게 만들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해야 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과 그 안에서 겪은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고뇌와 상실감은 끝내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이 겪는 내적인 싸움에 대한 것이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그가 손주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가 겪은 내적인 싸움과 고독, 그리고 생존을 위한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마친 할아버지는 한동안 창 밖을 바라보며 다시 그때의 기억에 잠겨들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 손주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기억을 떨쳐낼 수 있었나요? 박용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돌려 손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때의 긴장감과 고독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답을 했다.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수 없었죠. 전쟁에서 겪었던 일들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기억들은 매일같이 나와 함께 살아갔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했죠. 박용만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 했다. 그가 겪은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싸움이기도 했다. 그가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기쁨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승리가 가져온 상처와 그 상처가 남긴 상실감 때문이었다.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때 내가 코브라를 죽였을 때는 그의 죽음이 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나는 그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정말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할아버지가 겪은 그 전쟁의 깊은 고통과 그 안에서 느꼈던 고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면의 싸움과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고통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그 전쟁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싸운 거죠. 하지만 그 후로 전쟁이 끝나도 나는 여전히 그 전쟁 속에 있었어요.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단지 내가 마지막까지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나는 그런 기억을 잊을 수 없었어요. 박용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통과 살아남은 자로서의 고뇌가 묻어 있었다.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그로 인해 잃어버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싸움을 넘어서서 정신적, 감정적인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싸운 그 순간들, 그것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끝내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거죠. 박용만 할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전쟁에서 겪었던 모든 감정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과 그 기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손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때의 기억들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손주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손주에게 자신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마쳤다. 손주는 그 말 속에서 할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삶을 느끼며 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기억하려 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만 할아버지의 삶과 전쟁의 기억, 그리고 그가 겪었던 내면의 싸움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와 같은 감동적인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